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리의 시골 외갓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내가 6살쯤 되었을 무렵, 나와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 일이라고 불렸던 시골 외갓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골스러운 허름한 집이었지요. 외할머니, 외숙모, 삼촌, 이모들 모두 서울에서 간만에 놀러온 나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 만한 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갯벌에 가서 털개를 잡고 사촌형들이랑 뛰어노는 거 외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식구 모두가 근처 저수지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기로 합니다. 한여름이라 저수지 물에서 물놀이도 할 겸해서 말입니다.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놀러간 저수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 깨끗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여있는 물인데도 많이 깨끗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빠가 구입해 주셨던 아동용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저수지의 느낌은 고여있는 물이라서 미지근했습니다. 수영하기는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한 발자국 내밀면 발목까지, 3번 내딛으면 무릎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 빠져 들어갔습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자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적응되었습니다. 아빠가 사주신 구명조끼 덕분에 혼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못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삼촌들과 이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신난 나머지 양팔을 들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체구에 비해 약간 헐렁거리던 구명조끼에서 몸이 빠져버렸습니다. 만세를 외쳤을 때 내 몸이 쏙 하고 분리되어 조끼만 둥둥 물에 떠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물속에 빠져본 날이었기에 너무 놀란 탓에 사력을 다해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잠시 보인 것은 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가족들의 외침과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내던진 우리 막내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등이 저수지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왠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부드러운 깃털이 내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하늘한 무언가가 내 등을 감싸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라앉는 순간에도 나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 삼촌의 모습을 말입니다. 나를 향해 손을 뻗어 오는 삼촌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 밖으로 황급히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숨이 차서 그랬겠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물속에서의 기억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었고 결국 우리 막내 삼촌이 나를 구해낸 것이었죠.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를 무트로 끌어낸 직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하루를 머물고 외갓집에 갔을 때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들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여전히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카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이뻐하던 막내 삼촌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도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외할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지금 막내 삼촌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셨지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외갓집을 놀러 갔을 때입니다. 난 우연히 외갓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했던 이후로 우리 막내 삼촌은 매년 여름 이맘쯤이 되기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3일 밤낮으로 막내 삼촌에게 매달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익은 김치 한 점에 소주를 연거푸 넘기던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똑똑히 봤다. 네 등 뒤에서 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 있던 여자 시체를 말이야.
퉁퉁하게 불어버린 얼굴인데 눈동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문득 그때 나를 스쳐갔던 삼촌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에게 손을 뻗으며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빛을 한 채 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삼촌의 모습입니다. 단지 숨을 참지 못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가위에 눌려 힘들어했다던 삼촌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실종 신고가 되었던 여자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구해줄 때 삼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부드러운 촉감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집단 현상. 아무 신체적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발병하여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사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전염병처럼 보이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동조와 암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 기원은 대략 14세기 중세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눈에 띄는 원인으로서의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에 집단 히스테리의 존재 자체는 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발병하고 있을지 모를 사회적 현상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반은 그날의 마지막 교시였던 영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라 에어컨도 틀지 않는 교실은 그야말로 찜통처럼 더웠지요. 그날은 비가 와서 밖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언제 번개가 내리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반 전체가 위축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영어 수업은 자신에 대한 스피치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상에는 친구 K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보내는 사인 녀석은 변변치 않은 영어로 스피치를 시작했고 스피치 중반 무렵 갑자기 K가 말을 멈췄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던 K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떠 있어. 다들 K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뒤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를 포함한 몇 명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확히 교실 한가운데에 공중에 머리카락 덩어리가 떠 있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물체인데다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좀처럼 자취를 감추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몰려오기 직전까지 계속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대로 집단 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던 영어 선생님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중에 떠 있던 머리카락 덩어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얀 얼굴. 나는 4살이 될 때까지 밤에는 할머니 댁에 맡겨지고는 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와 나란히 잤는데 그 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불단이 있었지요.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다 깨면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불단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에 손을 대고 흰 얼굴을 반쯤 내민 채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단을 향해 할아버지를 부르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자세히 보니 아이 같았습니다. 내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이 얼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4살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11살일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병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반년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안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지요. 그럼에도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느끼셨던 걸까요? 죽기 직전에 겨우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나빠짐과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친척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에 간호하고 있던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쩐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할머니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혼수 상태에 있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깜빡이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더랍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려는 순간 할머니가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어디에 보낸 것이냐. 평생 할머니를 보아온 어머니도
그제껏 들은 적이 없는 낮고 한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지요. 그리고 반나절 뒤에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이 아니라 그 흰 얼굴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오싹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양이. 생애 딱 한 번 겪은 심령 관련 사건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엄청 시골입니다. 몇 년 전에 편의점은 생겼지만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여름에는 머위를 따고 가을에는 감을 말리는 그런 옛 동네입니다. 자동차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길, 옆은 죄다 논입니다. 그렇게 논과 밭 한가운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상당히 뜰이 넓어서 툇마루에는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초봄에는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할머니와 함께 앉아 다과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뜰에 고양이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말입니다. 점박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의 털이 섞인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볕을 쬐을 때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시곤 하셨고 나는 그런 풍경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가족들도 고양이를 쫓아내거나 목걸이를 채워 집고양이로 삼으려 들지 않았죠. 그저 호랭이라던가 점박이라던가 이름만 붙여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그대로 지역 식품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다 직장 환경도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가다랑어포의 가루가 매일같이 잔뜩 나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가루를 가지고 돌아오니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고양이는 가다랑어포를 정말 좋아하니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도자기 그릇에 할머니가 가루를 올려두면 고양이들이 핥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는 80을 넘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쇼핑도 가시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리면 꼭 나가셨는데 어느새인가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기에 무심코 넘어갔지만 자세히 보면 뺨은 홀쭉하고 손에는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고양이 먹이 주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지쳐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날에는 나와 어머니가 먹이를 주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내가 직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줄곶감이라 부르던 고양이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뒹굴거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이를 먹으러 오는 칠칠치 못한 인상의 고양이였죠. 언제나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쓰레기 냄새를 맡고 왔구나 싶었기에 조금 웃었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만나던 까미를 직장에서 만나니 신선하고 조금 기뻤습니다. 까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나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내 앞에서 등을 쫙 펴고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발밑에 바짝 다가와 먹이를 달라고 조르던 까미가 마치 격려라도 하는 듯 앞발과 귀를 세우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까미의 모습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침도 흘리지 않고 그저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미가 전하려던 것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고야 마는 것. 나는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눈시울을 눌러도 눈물은 자꾸 흘러나왔습니다. 오열과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지요. 흐릿한 시야에 까미가 번져서 보였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말입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는 울먹이며 까미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꽉 조여진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식물같이 움직이지 않는 까미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 뭔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울고 있는 나를 상사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사를 따라 돌아가는 사이 뒤를 돌아보니 까미는 이미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라는 전화가 온 것은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따뜻한 날이면 고양이들이 찾아옵니다. 햇빛도 쬐고 먹이를 달라고 어머니를 보채고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종종 까미가 등을 쫙 펴고 툇마루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 때면 어머니는 방석과 차, 과자를 툇마루에 올려두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경험. 8시가 지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맑았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매장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다시 우산을 가져오기도 귀찮아서 그대로 빗속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몇 방울 뚝뚝 떨어지나 싶었는데 곧바로 쏟아져 내리는 큰 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손은 핸들을 잡고 있어 얼굴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반쯤 눈이 감긴 채로 죽어라 달려서 매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무렵에는 코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뒷문 근처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매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뒷문 바로 옆에는 스텝룸이 있고 탈의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스텝룸으로 들어갔죠. 안에는 부매니저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여자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텝룸에 들어서자마자 왜 그래? 그건 라는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라고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으려 탈의실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춥고 젖어 있었으니 기분도 나빴거든요. 진짜로 왜 그런 거야? 그거 무슨 일 있었어? 매니저는 진지한 눈으로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비가 많이 내려서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방에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밖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그리고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나는 흠뻑 젖어서 가게에 들어섰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도 바싹 말라 있었고 오직 내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비를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매장까지 오는 내내 정말로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다고 말하며 오싹해 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심령현상 같은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도 안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악취. 나는 케이세이 연선 근처의 야스갯벌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체험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직장 회식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졌습니다. 막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죠. 역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평소 다니는 출퇴근길은 갯벌 옆에 산책길입니다. 당연히 그날도 평소처럼 그 길을 따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책길 도중에 초등학교의 맞은편에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취기도 올랐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기로 하고 벤치에 걸터 앉았지요. 늦여름이라 낮에는 한여름과 다를 바 없이 덥고 밤에도 불쾌한 더위에 여운이 넘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푹푹 찌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갯벌 쪽을 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초등학교가 있을 뿐이었죠.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아무도 없어서 술 기운 때문이리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신경 쓰여 초등학교를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분 탓이구나 싶어서 다시 앞을 바라보니 오른쪽 조금 멀리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윤곽이 희미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 엄청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썩은 물에서 나는 것 같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포와 혼란 때문에 굳어 있었지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담뱃재가 허벅지 위에 떨어져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위험하다고 느껴서 그 생각에 자전거도 내팽겨치고 도망쳤습니다. 불빛을 찾아 달리다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잘 도망친 것인지 그 후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사실은 그곳에 가기 싫었지만 늦잠을 잤던 탓에 어젯밤 그 산책길을 지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은 취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거라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벤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자전거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메이커 마크나 스티커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지만 진흙인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일 정도로 잔뜩 뒤덮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치 썩어 내린 것처럼 군데군데 녹슬고 구멍이 빽빽히 뚫려 있었습니다. 흉측한 모습과 고약한 냄새의 기분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내 자전거가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노숙자가 타고 가버렸다고 들었지만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노숙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괴이했다고 합니다. 진흙인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이 범벅되어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원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만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도망쳤지만 남겨져 있던 내 자전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노숙자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죽은 걸까? 애초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게 의문일 뿐이지만 만약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7번째 이야기, 심령현상. 어릴 때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 어두웠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고가철도 밑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이 나빴지요. 근처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갔습니다. 조금 안심할 무렵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는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며 사내 아이의 오른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나의 왼편에는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당황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서두르기 위해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딪힌다는 생각에 나는 핸들을 확 꺾었고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윗입술만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어도 위쪽 이빨이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위는 없었기에 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불경을 더듬더듬 읊으면서 반쯤 울면서 갔지요. 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 주었고 그 이후로 딱히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심령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습니다. 8번째 이야기, 사무실 괴담. 딱 1년 정도 전 서울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신입사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수습기간 명목으로 두어 달 일해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여성이 인사를 한 뒤 화장실에 가더니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에 걱정이 돼서 다른 여자 사원에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실이 하나만 잠겨 있다고 하더랍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사원과 나 그리고 다른 남자 사원 한 명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 긴장됐지만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실 앞에서 말을 걸어봤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 문을 밀어봤지만 잠겨있을 뿐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옆에 있던 양동이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원은 구석에 붙어서 웅크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말을 걸어봤지만 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허리를 굽혀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 사원이 들어가자 그 사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무리일 것 같아요. 가방 좀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날 그 알바생은 전화로 우리 회사에 안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나는 서류 문제 때문에라도 회사에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말했지만 회사는 못 가겠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카페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달리 침착한 얼굴의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대충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힘든 듯 고민하는 얼굴을 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본인의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분 나쁜 느낌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책상 아래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져 아래를 봤더니 어떤 여자가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는 자기를 노려보며 양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남자 사원 전원의 책상 아래에서 똑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원들의 책상 아래에서는 대량의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절초풍한 그 사원은 그대로 도망쳐 화장실에서 부적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부적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잘 보이나 보지? 라고 묻자 가끔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렬한 건 처음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꽤 원한이 깊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사람은 A라는 여자 사원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서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할 때 자원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사무실 바닥을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소금이랑 이 부적도 가져가시고요. 일단 회사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상사에게는 사정이 좀 있다고 얼버무리고 동료 남성 직원 몇 명에게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사원이 앉았던 자리 아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책상 아래도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동료들은 뭘 그렇게 찾는 거냐며 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별 생각 없이 그 사원이 앉았던 자리에 카펫을 들었습니다. 뭐가 있는데? 라고 그 친구가 말하자마자 향 냄새가 풍겼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5A 플로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5A 플로어 아래에는 사원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단체 사진이 있었고 그 위에서 향이 타고 있었지요. 다들 당황해서 자기 자리에 카펫을 들춰봤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고 A를 제외한 모든 여성 사원 얼굴에 짧은 향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성 사원들 자리 아래에서는 머리카락이 감긴 향과 붉고 작게 원한이라는 글자가 잔뜩 적힌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부장의 자리 아래에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난잡하게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곤란할 뿐 아니라 손을 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그 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치우려면 긴 젓가락에 소금을 뿌린 다음 살그머니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에도 소금을 넣고 단단히 묶어서 곧바로 절에 맡기던가 버리던가 하세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동료들에게는 입막음을 단단히 했습니다.